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변함없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조선 왕의 그 경연이라는 문제, 경연. 뭐 서양에서는 뭐 심포지움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의 뭐 히랍 시대의 심포지움이라는 건 그냥 술 먹고 그냥 떠드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향연은 이제 왕을 교육시키기 위한 향연이죠. 왕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상당히 아주 기쁩니다. 오늘 메인 스피커는 여기 오왕영 선생, 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입니다. 사학과 지금 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고, 고려대학에서 그 학생 시절부터 제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통으로 한학을 해서 그야말로 그 조선 왕조에 관해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한학의 깊은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도 역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나오고 철학과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번역원의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뭐 엄청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문적 성향이 아마 둘이 비슷한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이 아주 라이벌이자 친구자 학문적 교류를 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굉장히 그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모든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그 규제를 해야죠. 모든 권력은 그대로 놔두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권력의 속성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욱박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여태까지 그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최상의 조직이라는 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참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과연 민주주의가 일례면 우리가 왕을 뽑는 제도인데, 왕을 다수가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 제도인데, 과연 그 제도가 권력을 제한하고 있느냐? 사실 요즘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기로 말한다면은 옛날 폭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하죠. 연산군이 뭐 발악을 해봤다 자 그 뭐 왕궁에서 몇 사람들 골탕 먹인 거지, 국민들은 연산군이 그때 뭔 짓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사화가 일어났다고 그래봐야 뭐 그 사대부들 몇 집안 당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사실은 이렇게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하에서 그 권력이 타락하면 이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은 그 권력을 제한하는 힘이 옛날에는 권력하고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사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권력 자체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규제하는 최대의 힘이 언론이라는 건데, 이 언론이 독립돼서 나와 있죠. 청와대에 지금 신문사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립되어서 나온 언론이 이 자식들이 그냥 자체로 권력을 구축해가지고 지들이 다 해먹으니까 왕보다 더 나쁜 놈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조중동이니 이런 것들이 하등의 언론에 저기를 안 하고 지들 지금 텔레비 선전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 이런 실정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최소한 왕 곁에
너 이 새끼야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동궁 시절부터 그냥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궁마마 시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동궁을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궁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철종 같은 사람은 강화도령 같은 사람,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이렇게 밟아온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황당한 케이스고, 선조 같은 사람만 해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선조 같은 사람만 해도 이렇게 서출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서연을 안 받은 사람이, 동궁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보기엔 문제가 그런 면에도 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퇴계가 성학십도를 썼냐? 당신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딱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항상 이거 봐라.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성학십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오고 이쪽 그 왕이 된 다음에는 경연이라는 걸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뭐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3번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3번 다 하는 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권력이라는 건 지금 일체 그런 식의 그 어떠한 사상적 규제라든가 그 국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러니까 그냥 김대중 씨도 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면 끝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나는 정치 구단이올시다 해서 끝났고, 지금 누구지?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 경연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 식의 사람이 그 경연이 되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통치자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주면서 그들을 아무런 실제로 규제도 안 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과거에 우리가 조선 왕조다. 그래서 이건 과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과연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오늘 두 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재미있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만 내가 첨가를 하면은, 내가 너무 길게 하는 한마디만 첨가를 하면은,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자.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죠, 주자학이 들어왔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주자학이 언제 들어왔어요? 예? 뭐 고려시대 안양에 의해서 주자학이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게 과연 뭐냐? 자, 주자학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본으로 말하면 뭐 주자가 쓴 책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서 집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사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을 우리가 4가지 책을 사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서라는 건 우리 옛날에 중국의 고전인데 주자가 해석을 한 신주, 새로운 주석이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다고. 나도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주자의 주석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거 원효대사, 그러니까 원효 같은 사람이 뭐 불교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유교를 다 본 사람이에요. 장자, 노자, 장자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원효 같은 사람이 그런 대석학이 노노를 봤겠습니까? 물론 봤죠.
대학 중용은 얘기 속에 들어있으니까 뭐 그건 딴 문제고, 그 사람이 맹자를 읽었겠냐 이게. 예? 예를 들면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에 많은 이 유교 경전들이 들어왔는데 읽었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유교 그러면 여기 다 여러분들 여기 또 한학하신들 많이 있는데 이 말만 말씀. 유교 그러면은 공맹지도라 그런다고. 예? 공맹지도다 이러면 말이죠. 이 공맹지도라는 여러분들 의심 안 하죠. 근데 이 공맹이라는 말이 중국 역사에서 언제 생겨났게요? 공맹이라는 말이 송나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송나라 이전에는. 옛날에 주공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쓰고, 그리고 공안이라든가, 이건 공자와 안연을 말한 거고, 이건 주공과 공자를 말한 겁니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공맹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맹자라는 책은 전혀 중국 역사에서 사람들이 몰랐던 책입니다. 몰랐던 책입니다. 왕을 그냥 개똥으로 까는 책인데 왕들이 그걸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자에 대해서는 족이라는 사람의 주 하나만 한 대 남아 있었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때 와서 한유가 약간 그거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들어서 왕안석이가 대대적으로 맹자를 아필시키면서 이정 형제가 그걸 수용했고, 그거를 주자가 사서운동으로 맹자를 편입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옛날부터 맹자를 논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죠. 중국의 13경인데 당나라 때만 해도, 송나라 초기만 해도 12경이었죠. 13경이라는 거는 최후로 맹자가 편입되면서 13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주작이 들어왔다는 거는 맹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고려 이전에는 맹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에서도 전혀 몰랐던 책이 우리나라에 뒤늦게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몰랐던 책이 이 인류 사상 지성계에 부상한 지 1세기 만에 빨리 들어온 겁니다. 맹자라는 책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뒤늦게 맹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몰랐던 책인데, 주자 형님이 그거를 사서로 만드는 바람에 유명해졌고, 주자 형님이 돌아가신 게 1200년이니까 우리나라 고려 말이라고 그래봤자 몇 년 안 돼서 우리나라에 맹자가 유입된 거예요. 그걸 최초로 맹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맹자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가, 이야, 이거 대단한 책이 있더라, 이거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냐, 세상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때 영주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심요살이를 하고 있던 친구 정도전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그때 영주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거든. 동네 애들 데리고 거기서 이렇게 지방 자제들을 데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책이 딱 왔단 말이야. 쫙 펼치는데 이 사람은 한학에 능하니까 그 당시 몰랐던 분인데 쫙 펼치니까 왕놈의 새끼 이거 그냥 첫 장부터 까는 거 들어가니까 야마가 확 떠거지. 야, 세상에 이런 책도 있냐. 그래서 자기가 삼봉 정도전이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반장 한 장을 꼭 읽어나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토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거기서 3년을 읽습니다. 그러고서 이미 조선 왕조가 성립한 겁니다. 거기서 이 정몽주의 머릿속에서 이 고려 이 왕족이 싹 쓸어버리고 혁명해야겠다. 왜? 맹자는 혁명사상을 시인하기 때문에. 완전히 책이라는 게. 제선왕이 물어요.
옛날에 말이지 주가 임금인데 그래도 은나라의 임금인데 그걸 무왕이 정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있다가 그거 정말입니다. 예, 그런 전에 내려온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신화된 도리로서 그 왕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시군이라고 그러죠. 거기 시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인을 해치는 자를 이름을 도적놈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의를 해치는 놈을 잔악한 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잔악하고 도적놈 같은 놈은 한 똘마니 새끼다. 이거는 임금이라고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한 똘마니 새끼를 죽였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소이다. 왜? 임금이라면 여민동락하고 백성들과 같이 해야 돼. 그게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걸을 무왕이 정벌했다는 것은 그건 시군이라니 그 뭔 말입니까? 그 새끼는 한 또라이 새끼, 그 새끼 죽여야 된다. 오늘날도 대법원장 새끼가 형편없는 판결 내면 죽여야 돼. 맹자 말하면. 너 이 새끼야, 대법원장 얼어빠질 리가 대법원장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요새 영화 뭐야? 부러지는 화살 가서 보면 열 나실 거라고. 근데 정확한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대법원이고 법관이고 무슨 얼어빠질 대통령이 맹자에 누르려면 이게 다 또라이 새끼들이다. 다 죽여라 이거야. 싹 쓸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을 내가 했는데 자 우리가 빨리 바톤을 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정도전이 놀래가지고 맘 놓고 혁명을 구상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성계를 찾아가지고 모사를 하고 그러면서 조선 왕조를 새롭게 세워야겠다는 혁명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정도전은 내가 이제 여기 쭉 경연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도전은 결국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이제 그 사람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맹자가 말하는 정전법에 의해서 이게 백성을 착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제도를 정확하게 하자. 그러려면은 우선 전국의 땅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경자유전, 진짜 땅을 농사 짓는 소작인들에게 다 균등 분배해야 된다. 아주 레디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재상제를 구상했거든. 근데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같이 혁명을 했지만 너 우리를 갖다가 네 구상대로면 우리 이거 뭐 때문에 혁명했냐? 완전히 자기들 너무 제약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방원이 제1차 왕자연왕 때 삼봉 정도전을 죽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옛날 한국일보 자리가 정도전이 죽은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거기서 죽었지만은 이방원은 정도전의 틀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조선 왕조처럼 왕권이 제약된 그러한 것은 인류 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왕권을 제약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든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조선 왕조가 성립했을 때 주원장이를 보자고. 명나라 주원장한테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주원장이는 맹자를 읽어보니까 이거 무식한 놈이거든. 원래 주원장이가. 맹자를 읽어보니까 야 이런 황당한 새끼가 어딨냐? 왕을 이렇게 까는 놈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살아있다면 내가 갖다가 볼기를 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맹자 제사를 철폐해버리고 송나라 때는 맹자 제사를 철폐하고 맹자에서 군주를 까는 거 다 삭제해라. 그래가지고 맹자 저료를 씁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맹자를 제한시켰고 일본에는 또 가려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황당한 책이냐.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외놈들이 중국에만 오면은 책을 그냥 사가는데 맹자는 한 사람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왜?
맹자를 실은다는 반드시 현해탄에서 뒤집어진다. 전복이 된다. 이게 아주 쫙 깔렸던 당시 얘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일본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맹자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평상시에 맹자 얘기를 안 합니다. 논어는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없어요. 일본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장 보고 호연직이고 뭐 모든 말끝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맹자입니다. 학교, 선생, 뭐 생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일상 쓰는 말이 다 맹자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예? 지금 생활 이런 거, 선생, 이 학교 이런 말들이 전부 맹자가 나옵니다. 호연지기, 예? 뭐 오륜, 뭐 일륜 이런 그러니까 맹자가 그만큼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 조 500년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맹자 사상을 수용해 가면서 왕권을 제약하고 그 사족들의 어떠한 밸런싱에 파워 밸런싱에 의해서 조금 그 고상한 나라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연이었다 하는데 이 경연에 대한 얘기를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원래 그 선생님께서 요즘에 13경 각주를 다시 만들고 계신데 그래서 맹자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제가 자료를. 근데 선생님께서 앞에서 하셔가지고 저 재미있는 게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맹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집에 남아있던 맹자가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봐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잔반이거든요. 잔반이나 이렇게 거의 농사 짓고 살고 이랬는데도 저희 집에 맹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저는 원래 일본은 맹자를 읽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토 진사의 그 맹자 고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강독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일본 지식인들도 대부분 뭐 보고해서 아래로 내려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일본은 거의 안 봤다고 지식인들 레벨에서만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은 경우는 조선 문명이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 경연을 하면서 좀 이런 건 저는 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역사를 하면서 조심하는 건 뭐냐면 경연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중국도 안 하고 다른 데도 안 했는데 이 조선은 잘했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합니다. 실록 기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런 500년 동안의 역사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텍스트를 남기는 역사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자랑일 수 있는데 그 문명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우리 금송아지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남아서는 우리한테 의미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뭐였었고 왜 만들어졌을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 때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연은 일단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만들어 간다 생각을 하고 경연을 같이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저기 이제 마침 그 연산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각주를 좀 달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산군이 12년, 13년 이 정도 되는데 제 기간에 연산군은 제가 역사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 연산군을 보면서 어떻게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이 치하에서 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들이 왜 그걸 견디나? 선생님 저기 5년도 기르시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견디냐 이게. 그 광해군도 14년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견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게 언제 답을 낼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사람은 어느 때까지 견디고 또 어느 때는 안 견디나.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질문하면 도대체 살만한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느끼고 사나. 이게 제 역사 가는 질문 중에 여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연산군을 왜 제가 각주를 달려고 했냐면 단 게 아니고 연산군이 이제 그렇게 난폭하게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조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리고 신료들한테 피해가 바로 가고 뭐 이러는데 밑에까지 안 간 게 아니고요. 밑에까지 팍 갑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잔치를 벌이고 돈을 흥청망청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 초반까지는 있는 세금으로 때우지만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세금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는 대략 뭐 학자들에 따라 좀 편차있지만 전세, 그러니까 논에서 그 세금 매겨가지고 거두는 거, 그것이 4분의 1이라면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그거 올라오는 게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될지 모르지만 왜 대동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죠, 국사 시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세수의 4분의 3을 그걸로 메우는 거거든요. 근데 연산군 때 그걸 팍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거두는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산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걸 걷어들이는데 그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해소를 못 해요. 연산군 죽고 중종 반정 일어난 뒤에도 공신들이 그 맛을 알죠. 한 번 받았는데 원래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가긴 해도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율곡이 안 되겠다. 다 전세로 해서 나중에 쌀로 걷자. 배포로 걷자. 이런 얘기가 그때 이제 선조 때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끼친 폐해가 한 4, 50년을 그것이 해소되는데 또 한 100년 정도 갑니다. 워낙 이 국가의 기간적인 문제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그 일반 그 백성들한테 내려갔던 게 연산군의 복정이죠. 연산군 요걸 이제 달아들였던 이유는 우리 경연 앞으로도 할 때하고 상관이 있는데 조선 역사상 대리 출석을 처음 했던 진짜 대리 출석이에요. 대리 출석. 경연 대리 출석이? 경연 대리 출석을 어떻게 해? 왕이 나와야 경연이. 이건 나중에 거라 재밌는 거라는데 제가 빼놨는데 벌써 떠오르면 안 되는. 원래 이렇게 졸곡을 나중에 건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즉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경연 즉위하고 이러면 경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홍문관에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지편전의 후신이 홍문관인데요.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연청에 나와서 이제 걔게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고 그렇죠? 앞에 이제 거기는 되게 조회로 쓰는 데입니다. 예식 공간이고 바로 뒤에 사정전이 있습니다. 정치를 생각한다는 사정전 들어보셨죠? 네. 임진왜란 전까지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죠. 그 사정전에서 주로 그 경연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들한테 국무회의도 거기서 열리고, 그러니까 직무 공간이죠. 근데 거기 나가서 경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시를 보내요. 내시 김순손이라고. 김순손을 보내가지고 그 책 들려서 책 들려서 자기가 보던 거, 자기 노트하고 책하고 줘가지고 이게 갔다 와라. 그러니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편전 학사들이 황당하죠. 그때 홍문관 학사들이 우리가 내시 가리키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또 이 내시 문제는 조선은 또 중국하고 다르게 특수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연산군한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이게 뭐냐? 아주 그냥 이 실록 지금 남아있는 연산군 일기에 보면은 그 홍문관 관원들의 이
자존심 상한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게끔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이 출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발병이 났대, 발병. 걷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경연에 대해서 경연이라는 게 뭔지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도사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보십시오. 한번 세종실록 2권 3월 16일 갑신일입니다. 간지죠. 보시면 신치, 지편전, 영전사 둘 정이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롭게 설치했다. 뭐를? 지편전을 설치하고 영전했는데 영전사는 영지편전사라는 겁니다. 이 관원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행정안전분이 이렇게 재정기획재정분이 가면 그 관직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2명의 정일품이다. 정일품이면 의정이죠. 정승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제학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세요. 한 줄. 부제학 정이품 그랬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여기 찾으셔야 됩니다. 정삼품. 정삼품. 죄송합니다. 이 부제학 이상은 뭐냐면 겸관입니다. 이건 판서나 영의정이 의정들이 겸직을 합니다. 근데 실직들을 다시 말하면 거기에 전임관원들이 부제학 밑에서부터 겸임관원, 전임관원들입니다. 이 부제학이 정삼품이죠. 이 당상관인데 그래서 경국대전에 보면 이 홍문관이 정삼품 아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직으로 누가 제일 위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관 등의 이게 품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니까 벌써 머리를 아파하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에 선생님 책 중에서 노자철학 이것이다에서 이제론에 대한 걸 무슨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사 교재를 영어 교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제도사가 없습니다. 전체 통사 중에. 그래서 왜 제도사가 빠졌냐 그랬더니 그 만드신 분들 중에 답변이 학생들이 재미없어서 안 뺐다고. 치명적인 실수라고 저는 이게 제도의 문제를 재미 수준의 문제로 보는 것도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문명의 삶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모두 제도로 구현됩니다. 지금 제도를 먼저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발자국도 이게 만들어진 이상은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시키려면 이거 만든 것만큼의 다른 방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현재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도 문제도 한번 헌법재판소 어떻게 못하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참아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넷째 번 줄까지 경연관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경영관을 겸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편전 관원이 바로 이 경영관을 겸하는 거죠.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연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요? 요게요. 이제 정해집니다. 월 초에 할 때 매월 초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다르고 5일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고 상시로 할 때 참여 인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규모가 달라져요. 매월 초에는 전체 맞으면 영경연사부터 쫙 모여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연 끝나고 거기가 국무회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상참이나 윤대 같이 평소에 안 만나던 관원들도 그 자리 끝나자마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5일마다 만나는 건 뭐냐면 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청들로 보고받는 게 지금처럼 일주일에 뭐 월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은 저 7조는 가부경쟁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 5일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5일 단위로 이 관원들한테 보고받고 그럴 때는 또 인원이 달라지고 이렇게 편제가 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간원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집현정 관원들은 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추적해 보면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개 사품 이상들의 관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뭘 하겠어요?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그 밑에 관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책도 준비해 줘야 되고 자리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조교 노릇. 조교도 조교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그분 조교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 그 경연이라는 게 예. 그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조강이 있고 주강이 있고 뭐 3시강 뭐 그래서 하루에 3번 석강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세종은 수시로합니다. 아주 그냥 그 이 편찬 사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분은 뭐 계속 교정부 세미나를 계속 하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단종 때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조강, 주강, 석강 그래서 조강 때는 이 관원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 보고도 받고 근데 주강, 조강 때는 거의 징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는 게 언제냐면 성종 때 확대가 됩니다. 이제 세조 때는 집현적을 세조는 없애버립니다. 세조를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세조는 없애버려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성종 때 돼가지고 저희가 이따 나중에 자료를 잠깐 보겠지만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족해서 야대를 만든대. 야대가 뭐냐면 밤에 만난다 이거. 논리가 밤야자에 독대한다. 네, 대할 때자 만날 때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밤에는 좀 스승들을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까 밤에도 만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만나요. 근데 또 있습니다. 소대라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불러서 만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이 성종 이후로는 이 삼강 체제에 소대 야대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부를 소자를 와라 이 소대하라고. 그렇죠. 예. 그럼 보충 수업에 과외까지 한 거네. 야자 시간이 이제 그냥 틈을 안 주고. 그런데 그거를 매일 그렇게 해? 예, 매일 해야 됩니다. 성종이 제일 열심히 한 왕이었죠. 이제 참고로 이제 전체를 우리가 보다 보면 안한왕이 있고 한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하는데 이제 안한왕들이 있습니다. 누가 안 했어? 아까 이제 한 사람은 나왔죠. 세조. 연산군은 나왔습니다. 세조 안 하죠. 세조 안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연구에서 눈치 보느라고들 안 쓰는 건지 편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해군 안 합니다. 모르셨죠? 광해군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광해군 안 합니다. 광해군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 시기로. 철종은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강화도령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왕 노릇 자체를 훈련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한 달만 공부 안 해도 책자시 잡는 게 힘든데 그게 되긴 않죠.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재밌는 고종을 안 했다 그랬지 고종. 고종이 안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말을 듣고 이래가지고서는 또 꾸역꾸역. 정종이요? 정조 엄청나게 합니다. 정조는 또 다르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정조는 못 맞추시네? 누구요? 경종. 아파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아팠던 겁니다. 진짜 아팠지만 꾸역꾸역 합니다. 하고 영조도 합니다.
숙종 열심히 했어요. 숙종 열심히 했는데 거의 근접했어요. 언제냐면 숙종이 장희빈 때 빠졌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척도가 됩니다. 경연을 하는 것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도 그걸 안 해도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발전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려면 어떤 제도를 깨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대신해서 기존의 삶보다 낫다. 정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도를 깨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혼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매번 반역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반역하면 뭔가 이 유토피아 그리다가 인민들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든 경우가 역사에 비일비재하다. 한번 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역사를 볼 때 자세해야 돼요. 근데 꼭 정치를 못한 왕이라기보다 그냥 대가 센 왕, 신하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기 싫은 왕, 또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갖고 싶었던 왕들이 주로 참여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데 재접근 방법은 이렇게 경연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미시적 상황, 국면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국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국면 설명 정도는 되는데 우선 이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아닌지는 먼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 왕들은 지독하게 공부한 거지. 응? 그렇죠. 지독하게 공부. 아까 연산군 대리 출석하면서도 핑계를 댔대잖아요. 그냥 이거 없애 그러지 못하고 핑계를 댈 정도, 연산군이 그럴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했다고 봐야죠. 반면에 정조 같은 사람은 또 신하들 괴롭히려고 경연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 셈이죠. 정말 그 정조도 왜냐면 제가 또 길게 경조를 시작하면 제가 생각한 게 좀 있어서 길게 얘기가 돼서 우리 나중에 이게 철인 정치에 대한 문제하고도 상관이 있고 저는 철인 정치를 경계하는 편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다고 저는 왕사는 분리가 돼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이면서 사다, 스승이다. 그래서 경연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조가 비상한 머리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집요합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그 홍제전설을 읽어보면 그 성균관 진사들한테 자기가 문제를 내줘요. 논술 문제. 그래서 이 논술 문제를 치밀합니다. 그 정거에 대한 논어에서 이제 막 예를 들면 학이 시습지에 그 학자와 그 다음에 노격제 기준이 앞에 나오는 학자의 이 학자가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다 읽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조는 그 세계적으로 아마 왕으로서 그렇게 대단한 학식의 소유자는 아마 세계 역사에 드물었을 겁니다. 그만큼 정조 자체는 대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경연 한다고 그래봐야 거기 앉아있는 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대에 계속 자기 이제 조상 왕들이 계속 이제 신하들한테 배우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랬던 상황이 정조 때 와서 확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자기가 왕이면서 선생이면서 시험 문제도 내고 못 풀면은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경연이 이제 확 바뀐 아주 극적인 전환의 장면이 이제 정조 때 펼쳐지는 거죠. 그 뒤는 또 없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조선조 입장에서는 비극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 뭐냐면 조선민의 하이라이트는 맞아요.
하이라이트인 건 맞는데 그런 방식이 어떻게 생각하면 탄력성을 팍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랑 맞짱을 뜨고 이게 배우고 이러면서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일은 만일 다음의 왕이 정조 수준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검토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 설명이 안 돼요. 이 순조 이후에 가라앉는 조선왕조가 그 정조의 영특함과 그 탁월성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 그걸 보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방원이 같은 사람은 뭔가 그 어떤 확고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시킨 사람인데 반해서 정조는 자기 개인의 어떠한 그 뭔가 카리스마라든가 자기의 그 어떤 능력에 저기하고 그 후에 전개될 역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자기 후대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까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나? 안 왔다기보다 못한 게 아닌가. 예. 이게 보이지가 않을, 어느 문화든 간에 꽃이 난만하게 피면, 일단 사람도 그렇지만, 정조는 쟁점이 하도 많은 아주 뜨거운 남자라 많아요. 지금 잠깐 얘기하기엔 뭐 네. 진도 나가시죠.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옛날 왕을 대하는 우리나라 이 학자들의 그 태도가 어땠을까 하는데 그것이 맹자를 읽은 사람이면은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겠느냐. 요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 앞에서 사람들이 주눅을 들어서 왕이라고 그래서 요새 뭐 사극처럼, 요새 사극은 좀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맨날 앉아가지고 뭐 상감마마 지당하시옵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맹자는 자 보세요. 맹자는 제일 먼저 맹자를 펼치면 누구를 만납니까? 양해왕을 만나죠. 근데 양해왕이라는 사람이 당대 우리가 양나라의 해왕인 줄 아는데 이거는 잘못 아시는 거고, 양해왕은 위나라의 해왕이에요. 위나라인데 위나라가 나중에 진나라의 동점을 막지 못해서 그 수도를 안읍에서 대량이라는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후로 그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수도의 이름을 따서 그냥 양해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위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전시에 전국이라는 게, 전국시대라는 게 진나라가 가장 대국이었는데 이것이 한위조로 분리되는 사건이 이제 전국이 출발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전국이 출발하는 건데 그때 가장 실제로 대국이 위나라였어요. 그래서 위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 이 위해왕이라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자그만치 치세를 50년을 합니다. 만 50년을.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담당한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불원천리하고 이렇게 먼 데서 오시니 하고 그 노인께서 이렇게 오셨니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맹자가 노인네고 양해왕이 젊은 왕인 줄 알아요. 그 맹자를 펼칠 때. 이런 게 다 역사학을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거꾸로입니다. 그 당시 뭐냐면 양해왕이 81세고 맹자가 53살. 젊은 애입니다. 나보다 어린 애입니다. 그러니까 수불원천리라는 건 노인께서라는 말은 훌륭한 노선생께서 하고 이렇게 중국말로 라오 이게 그냥 라오센서 이렇게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맹자가 저 뒤에 보면 제자가 맹자가 가면은 그때 양해왕이 이렇게 마중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원천리라고 하면 천리가 넘습니다. 지금 맹자가 있던 데는 곡부, 산동의 곡부 밑에 추나라라는 데인데 그 추나라에서 지금
이 대량까지 가려면은 저 하남성 대량까지 하북성인가? 하남성이지 지금. 하남성까지 가려면 내가 계산해보면 한 1,500리 정도 더 멉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제자가 선생님이 가시는 걸 혼자 가는 건데 수레가 수십 대 같이 따라가는 그 사람이 수백 명. 여기 표현이 그래요. 수십 대 수백 명이 따라가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 욘님금은 천하를 순한테 줬는데도 그게 과하지 않았는데 내가 천하 이상의 것을 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냐?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주 수백이란 말을 줄이면은 수레가 한 20대 그리고 최소한 인원 200명 그러면 수레 타는 사람까지 합하면 최소한 300명이 가는 겁니다. 그럼 300명이 거기서 옮기려면은 군대까지 동원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용병을 사는 값, 그 수레값 이걸 누가 댔겠어요? 양해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양해양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널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우리나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런데다 대고 야 이 새끼야 뭔 이익을 얘기하는 내가 나를 겨우 니들 나라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데려왔냐. 단지 인의가 있을 뿐이로다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옛날 신하가 왕을 대하는 태도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맹자를 쭉 읽어보시면은 맹자가 계속 하는 말이 왕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오. 나는 나를 군신관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주빈관계다.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손님이요. 그럼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시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군신관계로 자기를 규정한 적이 없고 나는 주빈관계다. 소위 말해서 나는 손님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 나라에서 경이라는 벼슬까지 하지만 그 경이라는 것도 허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냥 위만 그런 준하는 대접을 너의 최고 수상급의 대접을 해라라는 하나의 실제 정무를 담당하는 경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맹자를 보면은 이게 아주 맹자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게 소불소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맹자가 하는 말이 맹자가 자발적으로 왕을 가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맹자는 절대 왕이 부르지 못해요. 내가 너하고 너하고 대담하고 싶다. 조정으로 나와라. 그거는 안 가요. 맹자는. 뭐냐면은 위대한 왕이 되려면 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왕이 되려면 반드시 네가 마음대로 오라가라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 그래서 맹자의 경우는 왕이 직접 맹자 있는 대로 가서 경연을 했습니다. 이게 맹자의 일관됩니다. 예를 들면